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의견을 이 회견 직전까지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총 2개, 이렇게 A, B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A와 B 하나를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대통령님? 저 선택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는데. 네, 이지선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그냥 골라주시죠, 사회자가. 제가요? 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위해서 B 선택하겠습니다. 네, 전우수 부대변인 읽어주세요. 네. 2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런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이게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죠. 한번 하지 마요. 열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조금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네.
저희 총 간사님께서 그리고 간사단이 알았어요. 나름 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장치입니다. 네. 네. 다음은 추첨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첨되면 기자분들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명함을 추첨해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추첨해 주시죠. 네. 네, OBS 배혜수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앞쪽에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30일 기자회견 때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네.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저희 지금 입시 제도가 큰 축이 이제 정시와 수시 아닙니까? 네. 이제 어떤 입시 전형의 기회를 좀 늘려주고 수험생들한테는 좀 부담을 줄여주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거를 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중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님 그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 외에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좀 제가 뭐 이렇게 좀 네.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입시 어떤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또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죠.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죠.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이게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뭐 정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에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죠.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 투쟁의 장으로 또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요.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놀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능을 잘 못했죠. 근데 그게 교육위원회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좀 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좀 정상화되면 거기서 좀 논의하면 좋겠고요. 뭐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오르냐 수시가 오르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은 있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거, 또는 뭐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교육, 초중등 교육의 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인데 그런 것 정리하는 것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분야는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네, 좀 같이 짠 시간표이기도 하니까요. 주제에 집중해 주셔서 좀 실력을 발휘해 주시면 좀 더 고맙겠습니다. 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임소영 기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관련 질문이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절충안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그 모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부동산의 대기 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뭐 한 70%를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죠. 그 중에서도 뭐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 이런 거는 훨씬 더 적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선진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뭐 근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금융이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죠. 근데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거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이제 훨씬 더 많이 넘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대로. 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즉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거다. 더하기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뭐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 정책의 부재 또는 뭐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뭐 그런 거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뭐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이 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겠죠. 경제 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뭐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뭐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뭐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뭐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뭐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뭐 이런 생각. 그 정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거 있죠. 이런 건 조금 뭐 좀 추상적이고 좀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받으면 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거냐 이 주가가? 지금 당장 그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죠. 심지어 0.3 그러면은 3,000원에 사가지고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0,000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히 10,000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죠.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정상화해야죠. 경영을 정상화하는 거.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만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겁니까?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뭐 10%, 5% 많아봐야 20, 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그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이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래서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센 상법 이런 얘기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제 문제가 있겠죠. 저는 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주식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긴 했습니다. 펀드는 허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그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세율을 뭐 30%,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가장 그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아 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정식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그냥 뭐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우리 굳이 뭐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어떤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되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이게 좀 그래프를 꺾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우하향으로. 근데 이걸 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또 방향도 그렇고 또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임할 선거 당시보다 그때 한 2,700 포인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 3,300이니까 한 700 정도 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아마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만 대개 한 3,400조 원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부가 3,400조가 는 겁니다. 정상화되는 것,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도 좀 늘리고 투자 수단도 또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냥 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놀랍게도 질문 3개에 시간이 40분가량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짧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기자님들 질문 하나씩만 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2개의 질문 받습니다. 마찬가지 민생 경제 분야고요. 손 들어주시면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얼굴을 잘 몰랐어요. 네, 그냥 통신사 중에 누가 전국 통신사 중에 누가 하나 하도록 하시죠. 네, 통신사 중에 계속 이런 순서가 있어서요. 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하면 누굴 고르면 누구한테 배제된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감으로 지목해 주셔. 다시 한번 손 그 들어주세요. 앞줄에 먼저 하십시오. 네, 네. 제가 선택을 하면 제가 이게 일종의 결정 장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걸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 있을 때도 제 편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편을 만드는 순간에 편이 아는 사람은 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등거리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외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건 제 성격 때문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 오수연 기자입니다. 네. 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사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네. 않고 공감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이제 국채 이자도 많이 늘고 네. 있고 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인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늦게 될 테고 또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그래서 사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재정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실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뭐 1,000조는 옛날에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사실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 원 더 빚졌다. 이 큰일이죠. 그래서 이 절대액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우리가 대개 지금 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부채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대개 한 50% 약간 넘는 뭐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대개 한 110%쯤 되니까요. 물론 이 계산 방법이 뭐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한 300조? 뭐 이 정도 정확한 수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이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 투자, 연구 개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시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뭐 한 지금 한 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 성장률 더하기 명목 성장률 더하면 대개 한 50조, 뭐 많으면 6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한 3-4년 늘어나면 몇백 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요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또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죠.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마이너스 0.2% 1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가지고 막 일을 못할 정도면 그 외상으로 옆집에 식당에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이게 절대 빚지면 안 돼. 칡뿌리 캐먹고 막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럼 죽어요. 이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 결과가만 해준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졌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죠.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0-90조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90조쯤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뭐 여기저기 기금 먹고를 다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은 뭐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그냥 있는 대로. 그래서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 마치신 거죠? 네. 네. 이번에는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외신 분들 중에 혹시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여성 기자분, 네. 순차 통역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미셸 예힐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The $350 billion fund by South Korea is key to the trade deal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we saw in the past week how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the U.S. face visa issues and can even be subject to a large-scale immigration raid. How are the recent developments in Georgia affecting South Korea's plans to invest, plans with respect to th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and supporting Korean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 in America? 대통령님, 저는 그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미 양국 간에 3,500억 불의 그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그 단속이 있었고, 그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그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한 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근데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보실이 별도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럼 뭐 일부 기사에도 이미 났던데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뭐 그 행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뭐 그래서 온갖 뭐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죠. 이제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00억 얘기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물어본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